자, 그럼 또 이제 기타 도시계획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지역, 거대 도시, 뭐, 에큐노모폴리스, 소도시론, 뭐, 대도시론, 뭐, 브로드웨이스 시티, 등등등. 한번 여러분이 잠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갈로폴리스 같은 경우, 1962년 이제 고트만에 의해서 미국 북동부의 대도시 지역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화 진전에 따라서 몇 개의 도시가 거대 도시 지역이나 연담 도시 지역을 형성한다. 그래서 고트만이 얘기한 이제 연담화된 도시, 그리고 패트릭 게데스가 얘기한 연담 도시, 커버네이션, 약간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한두 번씩 나오는데요. 연담 도시는 이제 외연적인 확산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연담 도시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담 도시 좀 한두 개 붙었다면 그런 게 더욱 더 이어지는 정말 대규모의 공간이 메갈로폴리스다. 그래서 연담 지역이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다액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메갈로폴리스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서양 연안에 그 유럽 대서양 쪽으로 그 연안 해안가 동부 지역을 하나를 보고 수 있고요. 또 이제 5대5 그레이트 레이크의 5대5 주변으로 그 도시가 다 이어지는 게 다 연담화 도시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태평양 연안이든 등등적으로 그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가 커지는 모습을 보는 게 미국의 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체가 우리 EU다라고 얘기하죠. 유럽 전체가 그냥 하나의 도시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라인강이나 대서양 연안 쪽으로 하나의 축을 좀 형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티시 메갈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리티시 지역에 정말 좀 커다란 지역이 나올 수 있고요. 일본은 뭐 태평양 연안이 이제 메갈로시티다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메갈로시티의 개념이 메갈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도권 중에 서울과 인천과 수원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 그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고요. 자, 에크노폴리스, 독시아디스가 제시한 세계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세계가 하나다. 또 현재 도시는 한 개의 중심지를 갖는 메트로폴리스에서 메갈로폴리스형으로 변하고 있다. 장래에는 다핵지구가 서로 연결되는 국경이 없는 이제 에크노폴리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EU죠, EU. 그렇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도시가 이어지는 EU와 같은 것이 에크노폴리스의 하나의 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페더의 소도시론 같은 경우 1934년 독일의 쥐페더죠. 쥐페더가 이제 신도시론을 이야기하는데 인구 2만 명 정도의 소도시를 제시하고요. 그런 인구 2만의 소도시들이 이제 적정하게 섞여지면서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어서 1중심, 주중심, 월중심으로 공간을 나눴고 공공시설, 즉 6개 부분에 걸쳐서 52종류의 시설 배치 기준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9개의 지구와 각 지구의 중심을 팔각형의 다이어그램을 작성했다. 그래서 이런 쥐페더의 소도시론 같은 경우는 계승발전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구 적정 규모 2만 명 정도를 하나의 도시로 봤을 때 그 도시보다 적어지는 근린 주구 단위, 인보구 단위 이것을 조금 더 수치화시키고 정형화시킨 게 일본의 단계 구성론인 거죠. 인보구, 근린문구, 근린주구, 근린지구 그것이 그 전에는 1중심, 주중심, 월중심이라는 용어 즉 네이버후드 코어, 어반 코어 이런 식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었다는 거.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에 6가지로 52가지 시설 종류를 나눴다. 이거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 도시계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7개 부문으로 53개의 도시시설 있잖아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문화체육보건시설 이런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시설의 구분을 정하고 개별적인 시설별로 배치 기준을 마련했었다는 거.
페더의 소도시론이고요. 자, 이런 신도시론에 있어서 나치의 고용 창출 정책에서 나온 국토 정책과 관련해서 도시를 유기적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저희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의 분포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이 그런 소도시론의 등장 배경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편을 본다면 나치즘에선 대도시를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도시 규모를 소규모로 쪼개게 되는 약간의 나치즘적인 성향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세포 단위고, 세포가 하위 중액 중심을 이룬 세포군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거는 그보다 더 높은 고차 중심의 세포 연합을 형성한다. 기본 개념이에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핵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세포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묶는 세포군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여러 개 뭉쳐서 세포 연합을 만드는,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 혹은 인보고 근린주거와 같은 개념들, 가장 초창기에 등장하게 된 거고, 이것보다 과거에도 한번 있었죠. 중세시대 수도원의 교구사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런 개념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르꼬르비제의 대도시론이에요. 르꼬르비제는 1922년에 300만을 위한 빛나는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파리 중심부의 근린 계획을 발표하죠. 그래서 빛나는 도시는 이제 세 개의 도시, 세 개의 계획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양 도시든 농업 중심 도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천루 초고층 빌딩 숲에는 90만 평의 공지가 있어야 되고, 인동 간격 2분의 1 마일이다.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정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넓은 녹지에서 싸고 있고, 고밀 중심지에는 약 3,200헥타르의 상당히 높은 임금 밀도를 가진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건폐율은 약 5% 정도 유지를 합니다. 비행기와 철도를 포함한 입체교통 체계로 도시교통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줬습니다. 전원도시의 정신을 살리되 평면적으로는 평면적 소규모 도시를 입체적이고 수직적 대규모의 도시로 만드는 대도시론을 주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시티 인 더 파크라는 개념을 접목을 했었죠.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브로드웨이커 시티인데요. 임금밀도 42헥타르에 최소 1에이커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한 평 정도 되겠죠, 한 평 정도. 미국 전체가 도시화된 이상 도시안을 그렸고, 간선도에 따라서 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구상은 유소니아라고 불리는 이상적 공동사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브로드웨이커 시티의 이상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공동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막 들어오죠.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시작을 해서 공리주의 나오고, 공동체 생산 나와서, 로버트 오웬의 그 공장촌 도시, 하워드의 전원 도시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는 이렇게 계승 발전을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소니아 같은 경우 웨이플라워, 그렇죠? 웨이플라워 같은 경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혹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그 미국을 넘어오게 되는 그 배죠.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이 이주한 후 개척자의 정신에 흐르는 인간적 자유와 독립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 그잖아. 청교도 시절 미국 식민지 같은 경우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던 그런 사회적 배경이 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있다라는 전제를 이야기를 해줬던 거고요. CIA 같은 경우는 이제 꼬르부제가 이제 결성한 그 협회가 될 것 같고요. 꼬르부제의 의견을 함께하는 그런 그룹이 됐었을 겁니다. 근대 건축가 협회라고 해서 도시의 공간 활동을 아테네 현장을 통해서 발표를 하죠. 도시는 생산, 활동, 위락, 교통이라는 도시 공간 기능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는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12개국의 24인 건축가들이 스위스 라사라에서 CIAM을 결성하고, 그리고 이제 4회 총회 때 아테네 현장을 통해서 도시를 4개의 기능, 주거, 근로, 여가, 교통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자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최소한의 뭐 주거도 얘기했고 뭐 다양한 주제에 의해서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테네 현장은 한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아테네 현장 이후에 이제 X팀이죠. 그 아테네 현장을 주도했던 근대건축가협회 CIAM이 없어지고 나서 X팀이 창설되죠. 꼬르부제, CIAM, X팀, 그 다음에 GIAM이 또 나올 거예요. GEAM. 공간 도시 혹은 모듈러의 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나, 뭐 프리드만, 한센, 오토 뭐 이런 사람들이 결성을 했대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양식을 만들기 위해 건축 기술과 도시계획 기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의 특징은 스페이스 폼 플라스틱에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데 모양을 좀 만들자,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GEAM의 목표는 그래서 그 자체는 큰 일을 한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큰 일 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방향에 대해서 토의했다는 거, 그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나올 때가 이렇게 나와요. 꼬르부제, CIAM, X팀, 이것이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이어진다는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가끔 이제 오답으로 이제 GAM이 등장을 하죠. 얘는 조금 다른 성향의 도시개발이라는 거. 자, 독시아디스의 아키스틱스 이론이다. 이건 뭐 델로스 선언에서 한번 나오죠. 그리스 인구학자고, 델로스에서 인구 도시는 뭐 세계는 도시화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 정주과학 아키텍스 이론 해가지고 델로스 선언에서 시작됐다. 룸 자기 개인 방을 최소 단위로 해서 15단계로 공간 구조를 편성을 합니다. 공간이 15단계로 쪼개진다. 그래서 세계 도시 엑스노모폴리스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거대 도시들의 연장을 보여주죠. 방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주거군으로 갔다가 타운, 도시, 대도시, 뭐 메갈로폴리스, 뭐 아크노시폴리스 해가지고 도시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관계가 나오고요. 인구뿐만 본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모두 다 이루어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너폴리스라고 해서 미래 도시는 처음에는 단핵 도시가 위성 도시를 갖게 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위성 도시는 전체가 완전히 도시로 되어 광역 도시가 되고, 종국에는 국토 전체가 도시화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 하나의 핵이 있었고, 인구 확장에 따라서 주변으로 조금씩 위성도시를 보내죠. 위성도시를 보냈는데 교통의 발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거기에 또 핵이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의 변화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케빈 린치의 이미지 오브 시티를 얘기를 하는데요. 린치는 더 이미지 오브 시티에서 경관도시를 발표합니다. 경관도시 우선 누가 있었죠? 까멜로지 때가 한 번 나왔었죠. 까멜로지 때가 도시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 그런 사상을 또 받아서 케빈 린치는 경관도시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이나 뭔가 로스앤젤레스 등 그 도시의 그 형태, 경관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력 속에서 남아있느냐. 그래서 발표해주는 게 이미지는 동질성과 구조, 의미에 의해서 가로, 패스, 변두리, 엣지, 결제점, 노드, 지구, 디스트릭트, 기념물, 랜드마크의 5가지 형태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도시를 설계하거나 플래닝을 할 때 이 린치의 5가지 경관 요소에 의해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랜드마크가 어디 있느냐, 가로, 패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디스트리트, 구역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들의 내용들이 현대 도시의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원론적 얘기가 좀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간구조 분석이나 계획이론이나 좀 더 들어가고 나서 추후엔 현대 도시 쪽으로 가서 패러다임에 대해서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